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께서 지으신 책 중에 민족중흥의 길하고 새마을운동이 있습니다. 뭐 다른 책들도 많지만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책을 만드신 거고, 실질적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지으신 책은 민족중흥의 길, 그리고 새마을운동은 연설집이죠. 연설집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워낙 그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감동을 많이 받고, 워낙 이제 젊었을 때 청소년기, 아주 그 중학교 때 그때 이걸 많이 접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남아가지고 제가 책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어떤, 왜 새마을운동을 해야 되고 했어야 되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어떤 정신을 심어줬는지, 이 내용을 가지고 틈틈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자주 보통 유튜브처럼 올려놓지 못하고, 이렇게 틈틈이 틈나는 대로 한번,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새마을운동 책을 널리 알리고 있고, 연설문, 그러고 보니까 보면 볼수록 너무도 감명 깊은 게 많습니다. 요즘 그 오한 폐렴 코로나 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오늘은 제가 3월 10일 날이다 보니까 오늘서부터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월 10일 날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울적해서 이것으로 이렇게 하소연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신도마을 잘살기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새마을운동이 발상지인데, 사실 이게 청도입니다. 청도. 요즘 우한 폐렴 때문에 대구하고 이쪽 청도 쪽에 좀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참 글쎄요, 뭐 우연치 않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또 그런 것은 좀 생략하고, 신도마을 잘살기 운동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 어디 가다가 한 해를 입고 어디를 가다가 여기 들려서 여기서부터 여기 뭐 한 해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라 라고 하기 시작한 것이 여기 이제 청도 신도마을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위치는, 신도마을은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에 위치하고 있죠, 현재는. 그래서 여기 뭐 이제 산무가 없는, 뭐 노루 먹고 술 먹지 않고 뭐 이런 없는 마을을 갖다가 했고, 유난히 이 동네가 협동심이 강해가지고 널리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개미마을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청도에 가면 그 새마을,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 유적 이렇게 그 기념관이 있어요. 기념관이 있으면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혹시 가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사진도 있고, 1957년서부터 1960년 1단계 사업, 농촌 환경 개선 사업, 뭐 이렇게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1961년서부터 1966년 잘살기 운동 가속화, 3단계 사업가 1967년서부터 1971년까지 간역 설치 마을 정비, 4단계는 1972년서부터 1975년까지 마을 편의 및 도시형 가옥 건축, 이렇게 돼 가지고 뭐 이제 새마을운동 연설 내용을 박정희 대통령 생을 내보면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은, 연설집을 조금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도 많이 읽다 보니까 분석력이 생겼어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신도마을,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에 있는 신도마을에서 유래가 됐다라는 걸 가지고, 오늘은 이제 제목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친 새마을 가꾸기 운동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고 난 내용을 요약해서 한 30분씩만 하겠습니다. 많이 20분 정도
20분 정도 이제 너무 지루하시니까 20분 정도만 제가 그 분석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도 뭐 그때 시대에 사신 분도 계셨고 지금 뭐 60살 이후 한 50살 정도 되신 분들은 아마 새마을운동이 뭔가를 좀 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새마을운동을 막 할 적이가 언제냐면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뭐 이렇게 정도 됐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친 새마을운동 각기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치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도자를 뭉치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지도자라고 해서 무슨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무슨 임의적으로 딱 지정을 해 보낸 게 아니라 그 동네에 계신, 우리가 1950년 6.1 거쳤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를 해서 국 대통령을 당선시켜가지고, 윤부선 씨죠, 당선시켜가지고 윤부선 대통령 당선해가지고 이제 박정희 군인이었죠. 그분이 군사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뭐 한간에는 군사 쿠데타, 미국에서는요 군사 쿠데타라고 이렇게 부르죠. 뭐 그것은 뭐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일단 우리는 군사혁명이라고 불러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뭐 나중에 뭐 서독에 갔다 온 내막 같은 것은 뭐 좀 말씀드리고 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일단은 워낙 우리 국민이 6.25 거치고 나서, 저는 6.25를 안 거쳐서 잘 모르겠는데 뭐 말도 뭐 저희 부모님한테 들으면 말도 못할 정도로 뭐 폐허화됐고, 그냥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 와중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서로 잘났다고 국민은 안중이었고 패거리 정치를 하고 있고, 갈수록 수렁에 빠진 이 나라를,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전쟁이 2차 대전 당시였으니까 많이 전쟁이 일어났었죠. 못 살고 뭐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뭐 쿠데타 일어나고 막 그렇게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천만다행히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그 유명한 대통령을 만나서 오늘날 이렇게 국민이 정말로 잘 살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있다고 저는 봅니다.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비하면 지금 상상할 초월할 정도죠. 뭐 얼마가 사이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 의식이 그만큼 많이 높아졌다 라는 보죠.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새마을 정신의 근본 유지는 정신이죠, 정신. 뭐 근면자조 협동, 근면자조 협동,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근면자조 협동은 개인이죠. 개인. 내가 근면해야 되고 나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그 상태가 지나서 다른 분들과 다른 사람과 공동체 생활할 적에 협동하라 라는 그 개념이 새마을운동의 정신 기본 그 모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러고 나서 이제 주로 한 일이 뭐냐면은 농촌 잘 살기 운동이에요. 농촌 잘 살기 운동인데 어떻게 하면 잘 살냐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잘 살고 새끼, 소위 말해서 삼시 새끼를 걱정하지 않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 그때 당시는. 이게 뭐 부족하다 보니까 뭐 얼마나 고통이 있었겠어요. 물론 뭐 일본 시대, 일제 시대 지나고 나서 그는 그 간섭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일제 잔재도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이 다 없앴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그때 당시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는 아직도 그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일제의 잔재를 못 버리고 있었지, 국민 스스로가.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를 내세웠느냐? 지역에 있는 마을에 있는 원로, 나이 드시고 소위 말해서 수염하시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원로라는 것은 그 몇 년도에 태어났, 뭐 지금 살아계신 100살이 더 넘으신 분이죠. 그분들이 원로. 옛날에는 뭐 시족사회 때 보니까 그 집안의 뭐 제일 어른, 그죠? 그 집안의 가문의 어른, 이분들을 이렇게 잘 설득해서 그분들로 지도자를, 물론 없는 데는 젊은 사람을 시켜서 했었죠. 지도자를 잘 선정을 한 거죠. 지도자를 잘 선정을 해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뭐 나라에서 주는 것도 없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믿고 할 사람도 없죠. 근데 이제 그때 돈이 없었던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때 GNP가 전 그 세계에서 뒤에서 몇 번째 안 됐을 당시에 6.25 끝나고 두 번째가 세 번째밖에 안 됐을 당시에 완전히 우리는 정말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였죠. 몇 년 6.25 끝나고 나서도 몇 년이 지나고 난 상태에서도 그 상태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느냐? 돈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국민 단결도 없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이건 우리 숙명이다. 뭐 토템이지, 샤머니즘, 뭐 종교, 뭐 이런 기독교니 불교니 이런 뭐 그런 개념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떤 말 그대로 어떤 우리가 늘 어렵고 나면 누군가 의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지를 하고 있을 상황이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결국 서독에 가서 차관을 빌려옵니다. 아시다시피 어떻게 차관을 빌려오죠? 뭐 엄청난 그 수모를 당하겠죠. 수모. 우리는 말씀을 내가 잘 뭐 그때 뭐 내용을 어떤 분을 통해서 들은 적도 있지만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미국에서도 안 빌려줬어요. 일본에서도 안 빌려줬어요. 그때 당시. 왜 구테타를 해가지고. 그러나 서독에 가가지고 지금 독일이지만 그때는 서독 동독 나눠졌으니까 베를린 본 뭐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약속을 했죠. 우리가 그쪽에 어려운 환경을 해주고 그 대신에 그걸 담보로 해서 지급 보증을 받아가지고 돈을 차관을 빌려옵니다. 그때 가셨던 분들이 지금도 뭐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간호사하고 탄광 근로자죠. 그분들이 받은 월급을 담보로 쉽게 말씀드려서 담보로 지급 보증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돈을 빌려와서 그 피 같은 돈을 진정 직접 박정희 대통령이 그 서독에 가죠. 서독에 가가지고 탄광하시는 분들도 위로도 해주고 눈물도 유경수에서 하고 엄청나게 많이 흘렀다는 그 내용도 있더라고요. 있죠. 뭐 직접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쪽에 제가 아는 분도 서독에 간호사 갔었으니까 우리 집안에서도 정말 갔었어요. 그래서 그분 말씀도 내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 그러니까 그 돈을 뭐 헛되게 쓰지 않았다는 얘기죠. 뭐 뒤에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 내용이 이럽니다. 시장이나 도지사한테 이제 모아놓고 연설하죠. 농촌 행정 담당 일선 담당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일선 담당자들을 놓고 뭐 이렇게 군수 이 사람들보다도 그래서 그분들이 대책을 어떤 대책만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실은 돈도 없으니까 못했겠죠. 그냥 만약에 한 해가 와서 그럼 비가 와야만이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의 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한 거죠. 그냥 숙명적으로 받아들인 거야.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여태껏 이렇게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이를 그런데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가 없다는 걸 알려주죠.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들한테 일단 정치적으로 교육시켜요. 대책을 세워라. 이는 숙명적인 관념을 갖고 농사를 지는데 한 해가 온 비가 와야만이 기다리는 그런 숙명적인 그런 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소위 말해서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서 할 수 있는 것까지 해야 된다. 이게 자조자립 또는 협동을 통해서 하는 거죠. 일부 지역에서는 뭐 환해를 받을 수 있고 피해를 안 볼 수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그런데 또 내가 또 그 지역은 또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고 날씨가 가물지 어떨지는 알 수도 없잖아요. 그때만 해도 우리처럼 뭐 기상 쪽 그 천문대 이런 그 기술이 발전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로지 하늘만 쳐다본 거죠. 오랫동안 수년 동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습관적인 그런 완전 뭐 기후제 지내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해온 그런 관습을 버리기는 너무도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 지도자는
공무원들이 시켜서 공무원들이 나선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마을에 유능한 원로들이 지도자들을 설득을 시켜서 그분들을 우선 설득을 시켜야만이 된다. 왜? 다른 분들은 설득시켜도 안 돼요. 안 됐었어. 그렇게 걱정만 하고 있지 않을까. 왜냐면 기후제에 지내도 안 하는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뭐 안 됐다. 뭐 안 되면 사람이 실망도 하고요. 좌절도 하지 않습니까? 응? 이런 걱정만 하고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 직접 어떻게 합니까? 헬리콥터를 타고 돌아다니. 그래서 얘기를 본인이 직접 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직접 헬리콥터를 타고 농촌의 일부를 둘러보니까 우리 농민들이나 일선에서 농촌 지도에 임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생각을 고쳐할 점이 있다고 느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를 해. 이 얘기는 뭐냐면 수분이 부족해서 피해를 본다면 물을 주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있는 하천도 있고 저수지가 있는데도 그 주변에 보리밭이 하얗게 말라버려서 보리가 크지 못하는 곳이 있더라 이거예요. 누가 와서 물을 대준다든지 무슨 대책을 쓰고 있는 곳은 거의 한 건도 보지 못했대. 응? 이 얘기는 뭐예요? 농민들이 수천 년 동안 농사를 짓고 공무원들이 한 해 대책이나 무엇다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수도작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이런데 착안을 못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응?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보리 농사도 마찬가지다. 옆에 하천물이 있으면 벼 농사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하천의 밑을 파서라도 물을 나오도록 해서 그 물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나와 몇 시간 동안 협력하면 보리에 또 물을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못했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현장에 직접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일선에 있는 지사나 군수나 시장이나 면장이나 읍장들이 왜 이런데 착안을 못하고 지도를 안 하면서 비 오는 것만 비 안 오는 것만 걱정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또 한술 더 뜨셨어. 진흥원이나 농촌개발공사에는 거기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짖었어. 왜?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이게 대통령이었죠. 눈치나 한살 보고 자기의 입맛에 맞는 자기 생각과 같다는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 말만 듣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오늘날 이 현실에 있어요. 그는 정부가 그는 대통령이 이 1960년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과 차이점이 뭐냐? 바꾼 게 인기이죠. 응? 국민이 죽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자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은 얘기를 합니다. 응?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고 언제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그 해결 방법을 연구하자. 노력하자. 그리고 그 난관을 극복하고 자연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도록 해보자. 그래서 그 피해를 줄이자. 모든 농업이든 공업이든 그래야만이 우리가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연설문에서 합니다. 이건 연설문에 직접 나온 내용이에요. 직접 이런 말도 있었어요. 이거 제가 직접 연설문 읽은 내용입니다. 이번에 농림부에서 보리 물주기 운동을 전개하려는 모양인데 각 지사는 자기 도내에서도 특히 한발이 심한 지역에는 군민들을 동원해서 한 해를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공무원이나 학생들도 동원할 수 있고 저녁에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 우리 보리 밖에 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물주기도 했고. 응? 안 되면 가만히 있지 말고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집에 있는 그릇이라도 물 담는 그릇을 갖고 나서 몇 시간만 서로 우리 협력을 하면 이런 걸 극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냥 의타만 합니까?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누가 주기를 바랍니까? 어? 해보지도 않고. 이런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정신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심어줬고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게 해줬다는 거죠. 응?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론을 제시했었고 심지어는 뭐 농수산물을 재배할 적에 보리는 어떤 걸 재배하고 벼는 어떤 걸 재배하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있어요. 5월 중순경까지만 노력을 하면 보리 농사는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이 전문가, 이제 또 얘기하신 분이 뭐가 있냐면 박정희 대통령은 특이점이 뭐가 있냐면 전문가의 말을 잘 들었어요. 경제에 대해서 모르면 경제의 전문가를 불러다 놓고 밤을 새도록 했고, 도시 건설 아니면 고속도로 있잖아요. 고속도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청와대에 가면 큰 지도를 갖다 놓고서는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 본인이 직접 했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하기 전에 그 군에 이제 그때는 군인들이 많이 이제 그 도움을 줬죠. 군인의 건축에 관련돼 있는 군 전문가를 불러다가 밤새도록 공부를 했대 이분이. 그리고 나서 그걸 본인 생각과 또 물론 전문가를 듣고 이는 전문가의 말을 듣고 실행을 했지 본인이 물론 군사적 군인 출신으로서 군사 혁명을 일으켜 서 나라를 대통령이 됐지만 늘 그분 옆에는 전문가가 있었다. 사실적으로 전문가가 있었다. 그 전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문가에 의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던 것이지 전문가가 없는 데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나올 수 없어요. 그 분야의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전문가를 불러다가 늘 길을 열고 국민들 입장을 생각하고 국민들 위해서 이 차이점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공통점이 국민 모든 저쪽에서 이 소위 말해서 이쪽 저쪽 소위 말해서 좌파 쪽에서는 국민을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것을 하게 되는데 국가와 민족을 행동으로 보여줬으니까 말이 되는 거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국가와 민족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나간 과거지만 지나간 과거죠. 내가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걸 보세요. 응? 국가와 민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직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온 마음이 국가와 민족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것을 갖다가 고집씹어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모든 것을 박정희 대통령은 통계를 가지고 일을 했다. 이게 또 포인트입니다. 그냥 주먹구시 한 적이 없어요. 마스크 한 장, 2장씩 주는데 주먹구시로 한 적이 없어요. 모든 통계를 가지고 그 옆에는 통계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그 김정념 씨라고 있었던데 그분이 아주 엄청 비서실장이었는데 무지막지한 전문가가 있어. 통계 전문가. 그분들이 옆에 쫓아다니면서 계산기 역할을 한 거죠. 응? 지금 청와대에 있는 그 비서실에 있는 비서실장? 그 사람들은 통계? 택도 없어. 정치 얘기만 제가 이렇게 어떤 지방에는 폭우가 많이 오고 어떤 데 홍수가 많이 나고 어떤 때는 뭘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가지도 모든 것들 사례대로 모아가지고 그 사례를 가지고 보고를 받고 그것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가 왔어요. 홍수가 나서 관정을 묻혔다든지 그 일대가 돌로 빠졌다든지 하는 데는 사례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관정을 돌을 집어넣어서 쓰지 못하게 망가뜨려 놓거나 뚜껑을 망치로 부숴놓은 도 있었다. 뭐 다 하는 거야 이게. 누가 그랬는지도 몰라도
어린애들이 장난을 했다고 생각되는데 농림장관이 문고리에다가 요청하여 학교 아동들한테 교육을 하도록 한 것은 한 가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야, 이거 참 감동받지 않습니까? 응? 뭐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자기 앞으로 뭐가 들어가고 뭘 하면 못하게 했죠. 그런데 그것을 애들이 했다고 하겠다 하지만 생각을 이것을 애둘러서 학교 아이들이 어린 철부지 아이들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학교 아동들한테 교육하도록 한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다. 기가 막히죠. 응? 대통령감이요. 문제는 내가 지방 다니면서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전력 경주하여 관종을 파고 집수 암거를 만들어 놓았는데 왜 사후 관리를 잘못하느냐. 잘 알아. 어? 이렇게 얘기해. 만약에 당신들이 잘못해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라서 제가 양수기가 있었대요. 양수기가 있었는데 이제 양수기가 뭔지 알죠? 물 뿜으라는 거. 이제 가물어 가지고 이제 돌에 가물었어. 그러니까 양수기가 필요해서 이제 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돌을 있으면 우리 쪽 가물지 않았는데 다른 도에서 가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타도에 있는 것을 빌려다 쓰면 되지. 응? 그것을 갖다가 왜 또 이렇게 국가 중앙정부에다 보조를 하냐. 쓰고 나서는 정비를 잘 해놓고 놔뒀으면 그 옆에 있는 도에서 빌려다 쓰게끔 하라.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써요. 심지어 어떤 도에는 쓰지도 못하는 것이 48%나 있었대. 이 국민이 세금 같은 피 같은 돈을 갖다가 장비를 마련해갖고 해줬던지 잘 관리해가지고 정비를 잘해가지고 옆에 도에서 가문도에 있으면 갖다 빌려서 쓰려고 했더니 정비를 잘못해서 48% 50% 가까이가 못 쓰게 되더래요. 그럼 절반을 못 쓴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가 됩니까? 도지사가 만일 관심이 있었다면 적어도 이거 쓰고 나서 지시해가지고 점검을 했어야 되지 않냐 이거. 이 정도로 기술자를 보내서 현장에서 간단히 정비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미리 사전에 정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무조건 정부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만약에 너희들 그렇게 했을 경우는 정비에 해를 넘겨서 정비를 못 해가지고 못 쓸 경우에는 당신들이 알아서 고쳐서 알았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보수를 잘못했다 중앙에서는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못을 박았어요.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중앙에서는 지원 안 되고 도비나 시군비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관정을 꽂아놓은 파이프가 수명이 5년이나 10년인데 그 수명을 넘어서 바꿔야 할 시기가 된다면 당연히 중앙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되 그 수명 기간 내에 잘못된 건 전부 도비나 시비 군비를 가지고 보수를 하라는 말입니다. 이 돈, 국민이 세금을 가진 돈을 얼마나 소중하다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정신적으로 지시를 했겠습니까? 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도 살림을 나누어 가지고 살 때는 내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건전한 가정이다. 그래야 관리를 잘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줘. 물론 지방정부 예산이 모자라는 건 중앙에서 도와주지만 지방에서 책임져야 할 건 지방에서 책임지고 중앙에서 책임져야 할 건 중앙에서 책임져야지. 자기들이 관리를 못했다든지 평소에 유지를 못해가지고 손실된 것을 중앙에서 지원했을 수 없습니다. 응?
이와 같이 파손이나 유실이 대해 많은 군의 군수의 이름까지 다 적어내라. 지사 여러분은 돌아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유실 또는 파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분해서 군에서 몇 번을 점검했는지 확인도 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가려내서 한 번도 검사를 한 일이 없거나 체크한 일이 없는 군수는 이렇게 말한다. 전부 인사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국가유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든지 알뜰하지 못한 공무원은 중요한 직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은 시정연설 모든 연설에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잘 쓰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이런 엄청난 철학을 갖고 있는 국가의 철학을 갖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은 읽어보시고 제 얘기를 들으시면 지금 현 정부, 앞으로의 정부 어떤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지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저 계속해서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내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빠졌다라고 뭐 이렇게 아닌 게 아니라 어렸을 때 되게 그랬잖아. 중학교 때 이 과정을 책을 읽어보고 몰랐었는데 자꾸 읽다 보니까 이런 지도자가 우리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건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쓴 연설문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나는 작가도 아닙니다. 평론가도 아니에요. 직접 박정희 대통령께서 쓰신 연설문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 살도 안 붙였습니다.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읽어드린다고 보시면 되죠. 아무쪼록 계속해서 틈틈이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홍보와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